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48편 유리 이사금 태평성대를 노래하다. 지난 시간에 제2대 남해왕이 세상을 떠나고 제3대 유리왕이 등극하는 과정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거서관과 차창의 시대가 가고 이사금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왜 이사금인가라는 의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해와 탈해 두 사람이 누가 치아의 개수가 많은지를 견주어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결정했으며 여기서 임금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보다는 기존의 박씨 세력과 새로 유입된 석씨 세력이 연합을 해서 신라 발전의 기틀을 잡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대구 카톨릭대 강종훈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치아가 많고 적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연맹장을 뜻하는 명칭으로서 입금. 사실은 이제 입금이 이제 와전이 되면은 임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금님 한 게 바로 이제 입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그 신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주요 세력들을 대표하는 연맹장으로서 이사금이 이제 출연하게 된 것을 지금 그 말 자체가 이빨하고 지금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화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박씨 세력하고 새로 들어와서 편입이 된 석씨 세력을 함께 아우르면서 대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맹장의 존재로 이사금이 출연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부터 왕을 대신할 호칭으로 이사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임금이 세력연합에 의한 연맹의 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유리 이사금은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등극하자마자 관례대로 시조묘에 제사를 올린 유리 이사금은 제수들에 대한 대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임금으로서의 첫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유리 이사금의 진면목은 제위 5년째가 되던 해 겨울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왕의 뒤를 이어 짐이 이사금의 자리에 오른 지도 어느덧 5년이나 되었다. 헌데 어찌 궁에만 앉아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짐이 몸소 나라 이곳저곳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것이다. 하오나 대왕마마, 지금은 이미 혹한기에 접어든 한겨울이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순행을 하시다 옥체를 해치실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봄이 되어서 날씨가 풀리면 그때 순행을 하심이 좋을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무슨 소린가?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피려면 오히려 찬바람 부는 겨울철에 나서는 것이 제격일 것이다. 경들은 나를 따르라. 유리 이사금 5년 11월 왕이 나라 안을 순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때 왕이 한 늙은이가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 된 모습을 발견하였다. 수레를 멈추라. 어가를 멈춰라! 자고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노인일진데 이 추운 겨울에 이처럼 헐벗은 차림으로 방치되다니 이대로 두면 얼어 죽지 않겠는가? 내 미력한 몸으로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여 의지가지 없는 노유들로 하여금 이런 괴로움을 겪게 만들었으니 어찌 짐의 죄가 가볍다 하겠는가? 왕은 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고 음식을 마련하여 먹인 다음에 곧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든 관리들은 나라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환과 고독으로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라. 환과 고독이란 호라비와 과부 그리고 고아와 자식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리 이사금의 이러한 자애로운 모습은 금세 소문으로 퍼져서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사로국으로 몰려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위관중의 통치 행위를 기록하는 역사서에 유리 이사금의 이러한 자애로운 모습을 담은 일화를 비교적 길고 상세하게 실어 놓았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 신라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삼국 가운데서도 신라가 정통이고 신라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이런 이 덕을 베푼 기사들을 이제 많이 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삼국사기에는 이제 신라 쪽에서 유독 그런 면들이 이제 자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후대의 역사 편찬 과정에서의 문제이지 꼭 신라만 이랬고 백제나 고구려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 초기 임금들의 행적에서도 고구려나 백제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지닌 것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었다. 강종훈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동국대 윤선태 교수는 앞에서 소개한 일화에 나타난 현군, 즉 어진 임금의 이미지는 다분히 유교적인 표현인데 역사 기록 속의 이런 표현들은 통일신라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어도 통일신라 무렵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완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통일신라 무렵에 이러한 구절을 썼을 때는 유교적인 어떤 이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투영되어서 문장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 백제보다도 정복군주로서의 이미지가 신라 왕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서 서구로 단계에 가서 영웅이 탄생되고 전쟁을 통해서 신라를 확대시켜 나가고 팽창시켜 나가는 인물로서의 그런 신하들은 조금보다 후대에 나타납니다. 고구려나 백제의 왕들처럼 신라 초기 임금들도 용맹스런 정복군주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으나 이 시기 사로국은 진안 내에서도 아직 맹주국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소국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신라 임금들을 정복군주의 모습으로 묘사할 형편이 못 되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어진 군주가 왕위에 있었다면 백성들의 삶이 편안했겠죠.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민속이 환강하여 처음으로 도솔가를 지어 불렀는데 이것이 가학의 시초가 되었다. 풀이하자면 세상이 두루 편안하고 백성이 잘 살게 되어서 도솔가를 지어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솔가라는 제목만 올라 있을 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도솔천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훗날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도솔과라고 했을 때 이 도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불교의 도솔천, 즉 미륵보살이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도솔천에서 나온 건데 그 불교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도솔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때 지어 불러졌는지 그냥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시에 도솔과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그 도솔과의 내용 자체가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격의 가요인지 이것은 한마디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역사 기록자들이 유리왕식에 그런 노래가 있었다고 꾸며서 적었을까요? 윤선태 교수는 비록 그 제목이 도솔가는 아니었을지라도 불교의 정토세계인 도솔천과 견줄 수 있는 이상세계를 노래했던 시가가 신라 초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시기에는 불교가 신라에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도솔이 단순한 어떤 차자 표기의 하나로, 그래서 뭐 두솔이나 뭐 투솔이나 뭐 이런 당시에 어떤 신라적인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를 이런 글자로 도솔이라는 글자로 바꿨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또 한설은 이 도솔이 불교적인 이상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당시에 어떤 이상 세계에 대한 노래가 있었고 당시에 자기들의 지도자 또는 왕 연맹장을 칭송하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노래들이 후대에 자기들이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도솔이라는 이념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과거의 노래의 제목으로 붙여서 자, 여기를 보시오. 신라 3대 유리 이사금 때 자료인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진 임금을 칭송하고 국태 민안을 노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데 이 노래 제목이 없으니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을 해야 할지. 임금이 여지러서 백성들이 두루 화평하고 나라에 근심이 없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가에서 말하는 도솔천이 아니겠소. 그러니 도솔가를 지어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노래가 훗날에 도솔가라는 불교적 제목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하대 서영대 교수는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그 노래 제목을 불교의 이상세계인 도솔천을 염두에 두고 섣불리 도솔가라고 읽어버리는 것 자체가 선입견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솔이라고 우리가 보통 읽습니다만 이 도솔이라고 읽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미륵 보살이 미륵불로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지금 천상에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솔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 똑같이 쓰고 이제 도솔이라고 읽는데요. 솔자는 또 다르게 읽으면 율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비율할 때 그 율자거든요. 그러니까 도률가일 수도 있고 도률가라고 하면은 억지 추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 분위기에 보면은 이걸 노래를 하고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민속이 편안하고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두레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도솔가라고 읽는 데서부터 이제 선입견을 다 많이 주는 거죠. 당시에는 한자를 빌려다 우리말의 소리를 표현했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이 노래 제목을 도율가라고 했을지도 모르고 또한 그 내용 역시 우리의 두레 전통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글쎄요. 경주 땅 어딘가에 그 노래의 가사가 적힌 비석이라도 나와준다면 이런 궁금증들을 단번에 씻을 수 있을 것이고 국문학적으로도 소중한 자료가 될 텐데 제목 세 글자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현 단계로서는 어느 해석이 타당하다, 아니다 할 수 없겠죠. 신라 유리 이사금 제위 9년째 되던 해에 대단히 중요한 발표를 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올라 있습니다. 나라의 새로운 기틀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기존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각 부마다 성씨를 하사할 것이다. 양산부를 양부라 하고 그 성을 이씨라 할 것이며 고호부를 사량부로 고치고 그 성을 최씨라 할 것이다. 대수부를 점량부라 하여 그 성을 손씨라 하고 간진부를 본피부라 하여 그 성을 정씨라 하고 가리부를 한지부라 하여 그 성을 배씨라 하고 명활부는 습비부로 고치고 그 성을 설씨라 할 것이니 모두 따르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혁거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양산촌이었던 곳이 신라가 건국하면서 양산부가 되었는데 제3대 유리 이사금 때에 와서 양부로 계칭하고 그 부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이씨라는 성을 하사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경주 이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가 기원후 32년인데 이 시기에 신라 사람들이 이름자 앞에 성씨를 붙여서 썼을까요? 학자들의 견해는 부정적입니다. 중고기의 금속문 자료들 속에 성씨를 칭한 사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 이름만 내어 있고 그 대신에 그 앞에 육부를 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소속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즉 소속부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성씨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왕대에 무슨 성씨를 사야했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사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신라 하대에
또는 고려 시대로 넘어가는 무렵에 고려에서 각 지역의 성씨를 획정하는 그런 태조 23년의 사실인데요. 유리왕 시기부터 성씨를 하사해서 사용했다면 그 시기 신라시대 비문에서 이씨나 최씨 따위의 성씨가 이름과 함께 새겨져 있어야 할 터인데 성은 없고 어느 부 소속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소속 부의 명칭이 오늘날의 성씨처럼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참고로 신라 왕들 중에서 처음으로 성씨가 발견된 기록은 6세기 중반에 제위했던 진흥왕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진흥왕이 제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북제서에는 진흥왕을 김진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왕이 최초로 성씨를 사용한 때가 서기 500년대 중반 무렵인데 까마득히 먼 기원후 32년에 육부에 소속된 일반인들이 성을 사용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성씨들은 언제 붙여졌을까요? 강종원 교수는 그 시기를 통일신라 때로 파악합니다. 호족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방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 유래가 깊고 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할 목적으로 이제 성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육촌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는 그 이 성씨들 이것은 왕경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통일신라 시기에는 등장했을 거로 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추원이라든지 이런 경주 최씨에 관련된 인물들 통일신라 시대에 활동했던 것이 분명하니까 육부성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대체로 통일신라 시기에는 나타났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육부의 편성과 각부의 성을 하사했다는 사성 기록뿐만 아니라 신라의 17관 등 체제 확립 역시 유리 이사금 때 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관제를 설정하여 17관 등을 마련했는데 1은 이벌찬, 2는 이척찬, 3은 잡찬, 4는 파진찬, 5는 대하찬, 6은 아찬, 7은 임길찬, 8은 사찬, 9는 급벌찬, 10은 대내마, 11은 내마, 12는 대사, 13은 소사, 14는 길사, 15는 대오, 16은 소오, 17은 조위라 하였다. 그러니까 제1관등인 이벌찬부터 마지막 17번째 관등인 조위까지 관등 체제를 유리 이사금 때 한꺼번에 마련한 것으로 돼 있으나 윤선태 교수는 이들 관등이 신라의 발전 단계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족장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그런 17등 간등의 찬급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아가 만들어지고 남아 이하의 대사, 소사, 또 소, 대오, 선조지까지 이어지는 17등 간등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직 체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족장들의 순서, 우열 관계들만 정하기 위해서 간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칸, 징기스 칸 할 때 칸을 칭하는 그런 찬계의 간등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 신료급들, 이제 관직 체계가 발달해서 그 신료급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간등들, 남아와 대남아들이 만들어지고요. 유리 이사금 때 17관등이 모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문헌 사료를 검토해보면 드러납니다. 강종훈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 이벌찬 밑에는 이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 초기 기록을 보면 유리 이사금 이후 단계에도 각 부의 우두머리들이 이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벌찬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는. 나중에 이제 지마이사금 즉위조에 보면 이벌찬, 이벌찬은 각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각간이 처음 만들어지는 내용의 기사가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리이사금 때 이미 17관등이 다 갖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삼국사기 초기록을 보면 그 아찬은 나오지만 대하찬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17관등의 뼈대가 되는 관등은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왕 때 어떤 관직을 만들었다면 그 당시에 그런 관직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리 이사금 때 만들었다는 17관등 중에서 상당수가 유리 이사금 시기에는 물론 그 이후 일정한 시기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유리 이사금 때 17관등 체제가 완성된 것처럼 삼국사기에 기록했을까요?
이찬이라든지 아찬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 관등들은 이 당시에 설치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러이러한 관등을 설치했다라는 내용 기사를 보고 17관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후대 역사가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소급해서 한꺼번에 17관등이 유리 이사금 때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서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문헌 기록뿐만 아니고 금성문 자료 등등을 통해 봤을 때 17관등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6세기 법흥왕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진흥왕대. 훗날 역사 기록자들이 사료를 검토해보니 유리 이사금 시기의 자료에서 17관등 중 일부 명칭이 발견되자 아예 그 시기에 관등 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적어놓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이사금 때 비록 17관등 체제가 온전하게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신라 17관등의 뼈대가 되는 주요 관직이 그때 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력 7월 16일 왕실 여인들을 비롯한 신라의 여인들이 육부 관청 앞의 넓은 뜰에 모였습니다. 대왕마마 납시오. 육부의 아녀자들이 모두 모였으면 편을 가르라. 이미 편을 갈랐사옵니다, 대왕마마. 양부와 사량부, 그리고 점량부가 한 편이 되고 본피부, 한지부, 습비부가 또 한 편이 되도록 편당을 짰사옵니다. 그러면 길쌈 도구들은 모두 가져왔느냐? 예, 모두 준비하였사옵니다, 대왕마마. 비록 춤추고 노래하면서 놀이 삼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엄연히 편을 갈라서 하는 내기인 만큼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야 할 것이다. 예, 대왕마마. 오늘부터 8월 보름까지 매일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의리아의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모이도록 하였사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라. 예, 대왕마마. 지금 소개한 이 행사가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삼국사기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왕은 육부를 정한 뒤에 이를 두 편으로 나누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분해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편당을 만들고는 7월 16일부터 날마다 일찍 육부의 큰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되 의랴, 즉 밤 10시쯤에 일을 그만두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적의 다소를 살펴서 진편에서는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편에게 살해하게 하였다. 이때 모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하였는데 이를 가배라 하였다. 진편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회소 회소라고 하였는데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웠으므로 훗날 사람들이 그 소리를 인연으로 노래를 지어서 회소곡이라 이름하였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인 중추절이 여기서 비롯되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실을 비롯한 귀족 부인들이 편을 갈라서 7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직마, 즉 옷감을 짜는 시합을 하고 8월 보름에 이르러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사를 왜 했을까요? 윤선태 교수는 길쌈을 장려하는 한편으로 고된 노동에 지친 여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푼 잔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쌈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주로 하는 행위죠.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여성에게 굉장히 가혹한 노동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말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말하는 것은 그 마의 섬유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을 이빨로 뜯어내고 허벅지에 문들러서 아주 가늘게 섬유질을 뽑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남자들이 하지 않고 여자들이 다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다시 연결시켜서 직조에 짜는 일까지 여자들에게 가장 고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밤에는 직조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고된 노동의 긴장, 그것을 풀어주는 놀이가 여성들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마다 일정한 목표의 생산을 유지하려면 그 일을 즐겁게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종원 교수는 여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길쌈을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유리 이사금 당시에 신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씨 플러스 석씨, 새로 들어온 석씨와 이전에 있었던 박씨 세력 두 세력이 이제 경쟁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여인들 사이에 뭐 이 길쌈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벌어졌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김씨 세력이 편입되어서 박석김의 세 성씨가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을 때는 세 편으로 나뉘어서 길쌈 경쟁을 했을 것이고, 육부가 모두 갖춰졌을 때는 또 6틈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우리의 추석 명절의 유래를 언급한 문헌 사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길쌈 경쟁에서 진 편의 여인이 불렀다는 해소라는 가사가 들어간 그 해소곡은 우리말로 모이세라는 뜻의 가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거기 등장하는 모일 해자가 뜻을 빌려온 것인지 소리만 빌려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왕마마, 낭낭의 군사가 우리나라의 북변을 침략하여 타산성을 함락시켰다 하옵니다. 어허, 이런, 또 낭낭군이냐? 무엇들 하느냐? 군사를 몰고 나가 빼앗긴 성을 회복하도록 하라. 여기 나오는 타산성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시 사로국의 북변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서 경주의 북쪽 어디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여기 등장하는 낭낭이 어떤 세력인지를 분석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유리 이사금 13년에 낭낭이 신라 북변의 타산성을 쳤다는 기록에 이어서 그 다음 해에 또 낭낭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리 이사금 14년에 고구려왕 무휼이 낭낭을 쳐서 이를 멸망시켰다. 이에 그 나라 사람 5,000명이 와서 의지함으로 육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여기 나오는 고구려왕 무휼은 고구려 제3대 임금이었던 대무신왕을 일컫습니다. 왕자 호동이 낭낭공주를 끼워서 사전에 자명고를 부수게 하고 침략을 감행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고구려 본기의 서기 36년조에 나타나고, 그 다음 해인 37년조에는 고구려가 낭낭을 멸망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고구려에게 멸망당한 낭낭의 유민 5,000명이 경주의 신라로 내려오자 유리 이사금이 육부에 고루 배치해서 살게 했다, 이런 내용인데 강종훈 교수는 이 기록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정말 이 낭낭, 한번 서북부에 있었던 낭낭이 멸망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당시의 낭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낭낭군이 아니고 신라 주위에 있었던 진한 세력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기사 자체는 후대 역사가가 왜곡한 거죠, 사실을. 실제 낭낭군의 멸망 기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그 당시에 낭낭, 즉 진한 세력이 이 경주 지역을 이제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 이 시기에 고구려의 대무신왕이 호동왕자를 통해 가지고 낭낭을 멸망시켰다는 기사가 있으니까,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작성할 때 사로국 인근에 있던 진한 세력이 사로국을 침략한 것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의 호동왕자가 낭낭을 쳐서 멸망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내용과 연결시킨 것으로서 신라를 침략했다는 낭낭은 한군년의 낭낭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전에 남해 차차용 치세에 낭낭이 등장했을 때에도 강종훈 교수는 신라 주변에 있던 진한의 한 세력이라 해석한 반면에 윤선태 교수는 실제 한군현이 낭낭 영향권 아래에 있던 세력이었다고 의견 대립을 보인 바 있는데, 이 기록을 두고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과거에 임둥군, 그 다음에 현토군,
곧이어서 낙랑군 동부 도의로 편입되었던 영동 칠연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부 도의가 영동 칠연들을 관할하고 있었는데요. 이 동부 도의는 낙랑군 소속입니다. 즉 한나라의 군현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나라는 전쟁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처음에는 도의 체제를 구축해서 그 다음에 군을 성립시킵니다. 그러다가 저쪽 이민족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은 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서 도의로 체제를 바꿔서 그 다음에는 도의 체제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영동 칠연 지역은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함경도의 함흥에서부터 강원도 삼척 일대까지 낙랑에서 설치한 동부도의 영향권에 들어있었을 것이고 그 세력이라면 충분히 경주의 사로구까지 내려와서 침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유리 이사금 때의 이 기록을 끝으로 낙랑이 쳐들어왔다든가 신라가 낙랑과 싸웠다는 등의 기록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유리왕 17년조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왕마마, 화려와 불레 두 고을 사람들이 서로 모의해서 우리나라 북쪽 변경을 침범하기 위해 기병을 출동시켰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더냐? 당장에 육부의 군사를 징발해서 출동할 준비를 하지 않고 무엇들 하고 있는 게냐? 하오나 대왕마마, 그럴 필요가 없사옵니다. 뭐라? 화려 불레의 도적들이 북쪽 변방을 유린하려고 하는데도 군사를 출동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였느냐? 예, 대왕마마. 맥국의 거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하서 지역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싸워 패주시켰다 하옵니다. 오, 맥국의 거수가? 그 참 고마운 일이로고. 도움을 받았는데 모른 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맥국과 우호 관계를 맺을 것이니 친선 사절단을 구성하라. 예, 대왕마마. 신라를 침공하려다 저지당한 화려와 불레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동 지방에 있던 동해나 옥저에 소속된 세력인 듯하고 이 역시 정확히는 않으나 그들을 도중에 차단한 맥국은 지금의 춘천 정도의 기반을 둔 세력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맥국의 거수라고 했는데 거수는 추장이나 군장과 같은 지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선태 교수는 낙랑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화려와 불레의 침공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화려와 불레가 영동 지역의 세력이고 또 이것이 신라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던 신라의 북변을 공격했던 낙랑이라는 것은 바로 낙랑군의 동부도의의 영동칠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도의가 해체되면서 이제 낙랑이라는 표현은 유리왕 14년 이후로 신라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 내부의 화려, 불레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신라와 갈등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을 도와주는 세력으로서 맥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이 모두 낙랑군 동부 도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낙랑이 침공했다고 기록해 오다가 이 시점이 되면 낙랑군의 동부 도의가 해체돼 버렸기 때문에 화려와 불레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이제는 트랙터를 비롯한 현대화된 농기구들이 많이 보급되었지만 요즘도 경사가 심한 비탈밭이나 면적이 아주 좁은 논뱀의 경우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더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경우 언제쯤부터 소를 이용하여 논밭을 경작하는 우경을 시작했을까요? 삼국유사 제3대 유령편에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리왕 때 보습을 만들고 얼음을 저장하는 빙고를 지었으며 사람이 타고 다닐 수레를 만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소를 이용하여 밭갈이를 할 때 땅을 파서 가는 삼날 부분을 보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라의 경우 1세기 초인 유리 이사금 시기에 벌써 소를 이용한 밭갈이를 했을까요? 참고로 450여 년 뒤에 지증왕 3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증왕 3년 3월, 왕은 각 주의 군주들에게 농사를 장려하도록 명령하고 처음으로 소를 밭갈이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서기 500년대에 가서야 처음으로 우경이 시작되었다고 했으면서 그 450여 년 전에 보습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5세기 정도에는 신라 사회에서도 농경을 하는데 소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기가 정말 더 올라가 가지고 유리왕대에 우경이 실시되고 뭐 보습이 만들어지고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기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러나 어쨌든 그 보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5세기경에 신라의 거대한 무덤들에서 지금 그 농기구들 그런 이 U자형 삼날과 같은 농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경 정도까지 이렇게 강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5세기경에는 충분히 이제 농업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증왕 때 처음으로 우경을 장려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그때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권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보다 100여 년이 앞선 5세기 무렵부터 신라에서도 우경이 실시됐을 것이다. 강종훈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선태 교수는 보습을 만들었다는 것을 곧바로 소를 이용한 쟁기질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쟁기 앞에 달려있는 것은 보습이지만 그 쟁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가 끄는 농구를 쟁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끄는 보습도 있습니다. 아주 원시시대부터 해서 돌보습이라고 해서 돌을 아주 산 모양처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를 매달아서 사람이 직접 2인 1조가 되어서 한 사람은 거기에 끈을 묶고 당기고 사람이 당기는 보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한 보습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경과 연결시키는 자료라고 설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습을 만들었다고 해서 소가 끄는 쟁기로 논밭을 갈았다고 볼 게 아니라 초기에는 사람이 끄는 원시적 형태의 쟁기도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얼음을 저장하는 빙고를 만들었다는 유리 이사금 시기의 기록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얼음 저장고를 처음 만들었다는 기록 역시 삼국사기 지증왕조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증왕 6년 11월에 왕은 유사들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얼음을 저장하여 쓰게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삼국유사에는 얼음 저장고 역시 유리 이사금 시기에 처음 만든 것으로 기록했을까요? 또 여기에 얼음 저장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얼음 저장은 장례 용품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1년상, 3년상 이렇게 시체를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얼음을 이용해서 시체의 부패들을 막는 그런 효과로서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우리가 화채를 만들어 먹듯이 얼음을 가지고 이용하는데요. 이것은 겨울에 얼었던 아주 큰 얼음을 강의 얼음을 깨어내어서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 시점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상상하기보다는 이 기사는 어떤 문명의 어떤 이미지로서 신라인들이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철에 그 얼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지배 계급만이 누리던 선진 문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경우 일찍이 유리 이사금 시절부터 얼음을 저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대단히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란 얘기죠. 유리 이사금 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내용의 기록 역시 같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수레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력의 극대화 속에서 유통의 발전 이런 것들을 담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유리왕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신라인들에게 유리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시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혁거세가 시조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신라의 연맹체로서의 이미지는 유리왕 때에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왕 때의 석시와의 어떤 결합 과정들, 이것이 신라의 어떤 첫 출발로 신라 후대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재미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세력 연맹체로서 나라의 기틀이 다져진 때가 유리 이사금 때였기 때문에 그때를 신라의 진정한 출발로 보고 그 유리 이사금 시기의 기록에다 선진 문명의 발달을 상징하는 내용들을 끼워 넣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유리 이사금 33년 4월에 용 한 마리가 금성의 우물에 나타나더니 곧 폭우가 쏟아졌다. (5월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왕이 병환으로 누웠는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경들은 내 말을 잘 들으라. 탈에는 그 신분이 우리 왕실의 친척이 되고 벼슬이 대보 자리에 이르러 여러 번 공명을 떨친 바 있느니라. 짐에게 두 아들이 있으나 그들은 재능이 훨씬 미치지 못하니 내가 죽은 뒤에는 탈해를 즉위하게 하라. 부디 나의 유언을 잊지 말도록 하라. 유리 이사금 34년 10월에 왕이 돌아가심으로 사릉원 안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해서 제3대 유리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에게 왕위를 양보한 바 있는 탈해가 신라의 4대 임금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탈해가 기존의 토착 세력을 젖히고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라 역사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탈해의 즉위는 고대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의미가 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강종훈 교수의 얘기입니다. 김해의 수로왕 세력에게 밀려가지고 대체로 이제 울산 방면에 있었던 석시 세력이 경주로 편입되어 들어옴에 따라서 경주 세력이 갖고 있는 힘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탈해가 경주 지역에 들어온 것은 탈해 집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굴욕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신라 사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경주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던 신라 세력이 이제 탈해 세력을 흡수하면서 울산 방면으로도 세력을 뻗칠 수 있고 그 주위에 경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그 힘을 이제 과시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탈해의 즉위는 왕의 성씨가 박씨에서 석씨로 넘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좁은 지역에 갇혀있던 기존의 경주 세력에다 선진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김해의 금관국과 해상교역을 두고 다투던 울산 세력에 합류함으로써 장차 진한 연맹체의 맹주국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즉위하자마자 탈해는 유리 이사금 시절에 자신이 앉아있던 막강한 2인자 자리인 대보에 호공을 앉힙니다. 석탈해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왕을 빼놓고는 가장 막강한 자리에 바로 호공을 앉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공의 기원은 일본 열도가 자료상으로 분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열도 세력들이 동해안 지역으로, 우리의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해서 일정한 어떤 세력의 모습들을 취하고 있었고, 그것이 초기에 경주 세력권 내에 어떤 편입되어 있었던 그런 집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사실 석탈해하고도 친연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석탈해가 호공을 매개로 해서 경주권 내와 결합을 가능하게 했고요. 또 이 석탈해는 호공을 중용해서 대보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초기에 어떤 석탈해와 박씨, 혁거세 세력, 그 다음에 호공 세력, 이 3자의 어떤 연합 구도 속에서 신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윤선태 교수의 견해는 석탈해가 경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호공과 세력 다툼을 벌여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관계가 아니라 석탈해가 경주에 오기 이전 울산 지역을 근거로 교육 활동을 할 때부터
친분을 맺었던 사이로서 일찌감치 경주로 가서 혁거세 시기부터 일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호공이 석탈해의 경주 진입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탈해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를 오른팔격인 대보 자리에 임명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라의 권력 구도를 단순하게 박씨 세력과 석씨 세력의 연합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호공 세력까지 합해서 삼자 연합의 구도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석탈해가 호공을 대보로 임명했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혁것에 거서간 38년 2월에 호공을 마안으로 파견하여 수교하니 마안왕은 그를 크게 꾸짖었는데 혁거세의 사신으로 마안에 파견되었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때가 서기로 계산하면 기원전 20년에 해당합니다. 사신으로 갔을 때의 그의 나이를 아주 젊게 잡아서 20살이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호공의 활동을 적은 가장 늦은 기록은 탈해 이사금 9년에 시림 숲속에서 김할지를 발견한 대목인데 그때는 기원 후 65년이니까 105살이 되는 셈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종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외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탈해가 외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곧바로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이 호공은 이미 그 혁거세 즉위 때도 마한의 사신으로 간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로 본다면 지금 탈해 때까지 생존해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대략 한 80년 이상, 80년에서 85년 정도 그 활동 시기가 지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호공이 정말 이 실존한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일반적인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이 호공이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종훈 교수는 일단 호공의 이름자에 쓰이고 있는 표주박호 혹은 바가지호자를 조금 달리 해석해 볼 필요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호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표주박을 이제 호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결국 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공은 아마도 박씨 집단의 유력한 인물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월성을 자기 집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씨 집단의 주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해에게 그 월성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탈해 왕 때에도 여러 가지 대보라든지 이런 중요한 직책을 가지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게모니가 석씨 집단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박씨 집단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 협조해서 신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사람들은 표주박을 박이라고 말하였는데 혁거세가 태어난 큰 알의 모양이 표주박같이 생겼다 해서 이를 인연으로 하여 박을 성으로 삼았다.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이 대목은 혁거세의 성씨가 왜 박씨인가를 설명하는 혁거세 신화 속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름자에 표주박 호자가 들어있는 호공 역시 같은 박씨 세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강종훈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탈해 이사금 3년 5월에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서로 수교하였다. 탈해가 왕으로 즉위하여 행한 첫 외교 행위가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대왕마마, 바다 건너 외국을 적대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적대시한 것은 그들이었지 우리가 아니었느니라. 시조대왕 연간에 군사를 이끌고 침범해왔을 뿐만 아니라 남해 차차웅 시절에도 외인들이 병선을 100여 척이나 동원해서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러한 그들과 어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대왕마마,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외국과 우호 관계가 필요한 것이며 해상교역에서 금관국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외국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옵니다. 아마 호공이 석탈해를 이렇게 설득했고
일찍이 울산 지역에서 해상교역의 중요성을 경험한 적이 있던 탈의 이사금 역시 외국과의 설린 관계를 국익 차원에서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략질을 일삼던 외국과는 우호 관계로 돌아섰는데 이번에는 백제와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대왕마마, 백제 왕이 국토를 개척하기 위해서 낭자곡성에 이르렀다 하온데 우리 사로국의 사실을 파견하여 대왕마마와 만나기를 정했사옵니다. 백제 왕이 짐을 만나서 국토 경계를 따지자고 했다는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그대는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 필시 무슨 간계를 꾸미고 있을 것으로 보이옵니다. 가지 마시옵소서. 백제 왕이 회견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가지 않았다. 그러자 이듬해에 백제가 군사를 움직여 쳐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가 기껏 서기 64년밖에 안 되는데 아직 소국 단계인 백제와 신라가 벌써부터 영토를 다투면서 전쟁을 벌였을까요?